놀라운 게 뭐였냐면 한동훈은 법을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무, 행정, 인권 이러한 것보다 본인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걸 총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탄핵. 법대로 하자! 지금 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는 법무와 관련된 것, 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인권과 관련된 것, 출입국과 이민과 관련된 것 이렇게 4가지가 기본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동훈이 지방정부 막 다니잖아요. 지방 다니면서 정책 간담회 한다고 막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 간담회 내용이 대부분 다가 이민과 관련된 겁니다. 외국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무, 행정, 인권 이러한 거보다 4번째로 있는 출입국 이민을 빙자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치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지는 것만큼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얼마 전에 대통령 지지도로 13%가 나왔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런 효과를 본인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사고치고 행동으로 사고를 치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법망에서는 절묘하게 그 경계선을 타면서 본인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가 위법적이라고 봐야 되죠. 가장 최근에 당장 예를 들자면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8조에서 금품 수수는 금지가 되어 있고 9조에서는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직자 당사자만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를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은 직권 수사가 가능해요.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도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부터가 지금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환 창고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물이 안 가지고 있고 반환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우리가 부정청탁법 내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말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뭐냐면 외국에 나간 대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것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받아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반환을 했다. 받았는데 반환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을 때 봤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도 안 하고 반환하기 위한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검찰이 했었던 공직자와 관련된 거, 선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수처, 경찰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대통령령을 살짝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원래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에서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법망에서 나와 있는 등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한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다
위법한 상황이고 이 하나하나 다 합치면 진짜 엄청난 위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지껏 열거한 법들이 대부분 다가 벌칙 규정이 있어요. 벌칙 규정이 형벌 규정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러한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이 있다는 말은 형법을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탄핵 사유에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도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라고 돼 있어요.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라는 것들 자체가 이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뒤집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총으로 비춰봤을 때 탄핵 당해야만 할 사람이다. 탄핵을 당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정말 감옥을 보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한동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방송을 하면서 일일이 조문을 다 찾아봤는데, 조문을 찾아보고 관련되는 판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정말로 놀라운 게 뭐였냐면, 한동훈은 법을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법의 그 경계선에서 아주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해 1년치 장관 일정을 쫙 찾아봤는데요. 지방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간 날짜마다 실제로 기사에서 뭘 했냐라고 찾아봤더니 전부 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비자를 어떻게 하겠다, 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정부조직법에서 정해져 있는 출입국과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본인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국내에서 있는 인권과 관련된 상황, 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 그다음에 일상적인 법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정말 소소하고 출입국과 이민이라는 걸 비밀 삼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런 한동훈은 반드시 진짜 탄핵되어야 되겠다.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신고도 안 했고 그다음에 반환도 안 한 거죠. 김영란법에 분명히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 거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의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뇌물죄는 형법이고요. 형법의 129조에서부터 132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뇌물 종류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금지되고 있는 건 똑같은 거고,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을 때 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형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은 직무하고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그걸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직무하고 관계없이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김영란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한 해에 100만 원을 넘기는 금품이거나 아니면 1년 동안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샤넬, 디올 그 30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의 금지 조항이 그대로 해당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고도 안 하고 반환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과 신고를 같이 해야 되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린 게 있냐면, 반환을 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공직자들이 뭔가 물건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뿐만이 아니라 신고까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김영란법을 해석할 때도 반환과 신고를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고도 안 했고 그다음에 반환도 안 한 거죠. 반환 창고에 있다라는 거는 반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
그 누가 줬는지 모를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명품백이 부패 변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 반환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김건희는 법적으로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일반인이라는 건 상관이 없고요. 김영란법에 분명히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둘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22조의 벌칙 규정에서 보면 금품 수수 금지를 한 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김영란법 16조에 보면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의 업무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김건희가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반환을 안 한 이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인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무와 관련돼서 중지 내지는 취소를 하는 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건 지금 총체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명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탄핵을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한동훈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때도 했고요.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 검사와 관련된 법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별 사건마다 있었던 특별법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까지 13건이 있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근데 이런 특별검사 제도를 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내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건일 때 특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두 번째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일반 특별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국회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 때 조폐공사가 거의 1년 가까이 파업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그 파업은 우리가 주도한 거다라고 술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말하면서 터진 사건이 처음 시작인데요. 특별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까지 13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대북송검, 그다음 뭐 최순실, 이명박 BBK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검사제로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사건들은 거의 다 무혐의가 되거나 꼬리 자르기가 되거나 대부분 그렇게 수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야 이거는 성과가 있다 라고 했던 것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비자금 특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들 뇌리에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고 특별검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사건이겠죠. 특별검사 제도는 사업 시작할 때는 엄청난 논란과 이런 속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종결을 발표를 할 때가 되면 이게 뭐야 꼬리 자르기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 특별검사 제도로 인해서 구속이 돼서 형을 사는 사람들은 사면이 안 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별검사와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인데요. 초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 대북송검,
노무현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했던 사건이고요. 그 외에 대법원장이 했던 거는 이명박 BBK. 그러다가 이후에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때부터는 이것을 국회에서 직접 추천을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누가 추천할 것이냐 그 범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할 것이냐 교섭단체 중에서 지금 수사를 받을 사람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가 할 것이냐 비교섭단체도 같이 할 것이냐 이래서 일단은 추천권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권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한동훈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얼굴색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자질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와 원내정당 이런 데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거는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김건희 특검법이었고요. 그것이 여지껏 9개월 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된 거지 선거 때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추천권이 왜곡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했고요.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특별검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한동훈이 노리는 거는 국힘당이 추천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윤석열을 탈당시키면 되죠. 그 윤석열을 탈당시키면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 하면서 윤석열과는 달리 한동훈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런 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꼼수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김건희 특검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고요. 통과시킨 거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 3일 내에 추천하고 2, 3일 내에 동의하고 그걸로 바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는데요. 희망하는 것은 연내에 1월 1일이 되기 전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월 첫 주에는 반드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범죄다. 이번에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과정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었던 거죠.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막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피해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거고 법대로 하자!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의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126조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이런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표라는 단어가 불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지게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자 한 명에게 살짝 흘렸다. 근데 그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퍼졌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도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 직무를 통해서 알게 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범죄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돼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 생겨난 피의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같은 판례는 있고요. 그 피의사실 공표와 늘 논란이 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결국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는 모든 거를 무조건 공표를 하는 거고요. 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는 법무부의 훈령, 이름이 뭐였냐면 형사사건의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한동훈은 이걸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형사사건의 공표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공개 금지가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공표가 원칙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문화 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판례도 없고 지금까지 구속 기소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문제들을 언론에 슬쩍 흘리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피의자를 유죄처럼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저절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강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정마다 사실은 대부분 다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막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피해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거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행엄 산하에 있는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 전횡을 저지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국민이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이럴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99년도 판례인데요. 그 판례에서 7가지를 정해놨는데, 첫 번째가 공익을 위한 것이냐, 두 번째가 국민 일반들이 관심이 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세 번째가 공표할 필요가 있느냐, 보통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도주 중인 범죄, 뭐 이런 것들, 네 번째가 공표 사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가 공표를 하는 절차와 형식이 적합한가, 여섯 번째가 표현 방법은 적절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범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무죄가 전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 공표를 통해서 침해받는 이익이 있다는 거. 즉 피의자의 법익이 공표로 인해서 얼마만큼 침해를 당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려해야 된다라는 7가지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공익을 위한 것이냐, 그렇죠?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고속도로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잖아요. 최근에 뇌물 받은 것까지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첫 번째 공익을 위한 것에서 당연히 해당하죠. 그다음 두 번째 공공성의 문제, 국민의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적절하게 보고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당연히 공표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훈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통해서 형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행정규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부가 정해놓은 법에 예외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12월 29일인가요? 김승원 의원이 제안을 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서 보면 피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 놨고요. 형사소송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원 명령을 받으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한 걸 삭제를 하거나 이후에는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효과적입니다. 법에서 훈령을 통해 가지고 뒤집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런 분야의 법들은 그 법에서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마침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진술을 하지 않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그 권리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범죄자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근데 그 미란다 원칙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1700년대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왔던 건데요. 이게 1963년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자백할 당시에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체포할 때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 미란다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묵비권 자체가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원래 헌법 제12조 2항에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헌법에만 있었던 권리인데 2007년도 6월 달에 개정을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형사소송법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헌법상의 권리로만 언급되던 것이 실제로 형사소송, 즉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드시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묵비권을 고지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진술 거부권이 있고 수사 과정에도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이것이 둘 다가 묵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일종의 법률 전문가고 수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피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말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실수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쓰일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형법상에서 형사범죄는 검찰이 모든 걸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봐도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알리바이 얘기하잖아요. 알리바이를 대지 않으면 마치 범인인 것처럼 몰려가는 이런 상황.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 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문제지 본인이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날 있었습니까? 그럼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었다는 건 누가 봤습니까? 그럼 증인은 하나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내가 마침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244조의 3에 1항의 2호에 보면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그 권리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논문을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예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한 건데 그래서 피의자가 되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유죄 확정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괘씸죄로 걸게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의 위반입니다. 네, 이건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하면 그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을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갔던 대학생들 연행된 이후에 묵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과 이재명 테러범의 묵비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고요. 앞에 묵비는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재명 테러범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언제든지 변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긴급 전화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통해서 변호사들을 불러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고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1조 1항에서 군인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로 면담을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국은 기승전 탄핵이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죠. 1월 6일 김건희 특검법이 그 전날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면담 요청은 받아주지 않고 강제로 질질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스팔트에서 다친 학생들도 있고 정말로 많이 다치고 폭력적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 수명의 학생 중에 10명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행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각을 해서 학생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국방부에서 군 형법 적용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군 형법은 1조 1항에서 군인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도 적용을 할 때는 1조 4항에서 몇 가지를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첩, 방화, 유해 음식물을 공급했을 때, 포로, 병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하거나 초소를 침범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민간인에게도 군 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로 면담을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장소가 국방부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군사시설인 것처럼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78조에 나오는 초소 침범인데 초소 침범은 군사시설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국방부는 행정부서잖아요. 군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 댓글 공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김관진이 자기는 국방부 장관이지 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 위헌 심판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적은 있죠. 그게 언제냐면 평택에 가면 험프리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정말로 많은 농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쫓아내고 미군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거기에 살던 분들이 집을 안 떠나고 싸우고 막 하셨는데 당시에 그 예정지를 철조망을 쳐놨단 말이에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윤광웅인가 미군 기지 예정지에 철조망을 자르거나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군형법 자체를 적용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준전시, 계엄 이럴 때 군법으로 다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평시에는 민간인은 적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조에 보면 정치 관여 금지가 있습니다. 군형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 군형법을 그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사실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헌법의 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도 반할 수 있고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면담 요청한 것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끌어내면서 군형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정권, 집권을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정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정말로 지금의 이 시국은 기승전 탄핵이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당무 개입을 해서라도 내가 내치고야 말리라.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김은진의 법대로 하자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정치 중립과 관련돼서는 이 법대로 하자 프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통령의 정치 중립과 관련돼서는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그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특히나 공직선거법 85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의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안 지켜질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중립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은 특정 정당의 뜻에 따라서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그 중립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당무를 분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 권력분립 제도의 입장이고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중립 의무의 위반이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과정이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가 자신의 측근들이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년 징역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이명박 때도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안 갔고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얘기는 2004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속했던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문장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냈었고요.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기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대통령의 지위는 다른 지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했던 것들을 보면 자신의 측근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을 한다면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도 전혀 다른 양태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인의 측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당무 개입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제는 측근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당무 개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윤석열은 자신과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쳐내야 될 정도의 당무 개입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지금 많은 유튜브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방탄이다. 김건희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당무 개입을 해서라도 내가 내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정파 간의 다툼이거나 정치적인 견해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거나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걸 당무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사당, 개인의 정당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고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월 6일 오후 1시에 이 당무 개입과 관련돼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뭐 가장 가까이 벌써 최근에 김경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태 얘기 결국은 뭐냐면 김건희를 건드리는 자는 모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치고 가겠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이러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국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통과시켜서 그걸 통해서 적절한 처벌이 김건희에게 내려지도록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